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도 소개하고 책 속에 좋은 문장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의 책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 엄마의 말뚝입니다. 엄마의 말뚝은 박완서 작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내용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기는 해요.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에 썼던 소설 중에 여기저기에 녹아있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한데 모으고 거기다가 또 더 많이 보태서 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권, 2권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또 통합해서 한 권으로도 나와서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재밌어서 언제 다 읽는지도 모르고 다 읽게 되죠. 박완서 작가의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았구나 공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도 좀 좋은 문장 남들이 읽었을 때 그림을 그리듯이 떠올려지는 그런 문장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그 문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닌 게 아니라 송도는 엄마가 방금 보자기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발 아래 그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제 원래 박완서 작가가 그 송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개성 있는 그쪽에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갈 때까지는 기차 타러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이제 어느 고개에 오르니까 고개에 딱 올라가니까 그 아래에 있는 도시 송도라는 도시가 한눈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나요? 만약에 여기다가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송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뭐 문장 전달은 되잖아요. 하지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고갯마루에 딱 올라갔을 때 송도가 남김없이 한눈에 싹 다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쓰면 한눈에 한꺼번에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온 게 이런 거죠. 이제 밑에 보시는 게 보자기에 뭔가를 싸놨잖아요. 근데 이 보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를 딱 푸는 순간 이 속에 있는 게 전모가 한꺼번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표현은 빌려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이제 어딘가에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뭐 산 정상에 갔을 때, 산 아래에는 어떤 풍경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쓰고 싶을 때, 마치 보자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대상을 가져와서 비유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표현해내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해내고 싶은 거는 송도잖아요. 그죠? 송도가 드러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관념인 보자기를 이용해서 원관념인 송도를 드러냈다. 이걸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유법 쓰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나는 험악하게 생긴 지게꾼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요거도 이제 좋은 문장이라서 제가 밑줄 쳐놓고 이제 저의 문장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송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을 때 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짐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지게꾼한테 이제 품삯을 줘서 이제 지게해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 갔을 때 너무 집이 멀고 높고 이러니까 지게꾼이 좀 돈 좀 더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박원순 작가의 엄마가 뭐 돈 더 못 주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짜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꾼의 얼굴에 경멸이 묻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냥 글 쓴다 그러면 엄마가 돈을 더 못 주겠다고 하자 지게꾼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평범한 문장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더 좀 강렬하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작가랑 그런 것 같아요. 장면 장면 하나마다 이걸 그냥 쓸 게 아니라 요 장면의 느낌에서 그 사람이 더 경멸스럽게 봤다는 걸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경멸이 스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니까 훨씬 더 경멸스럽게 봤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식의 표현들이 이 엄마의 말뚝, 박완서 작가의 글 있잖아요. 그 남자의 집이라든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라든지 휘청거리는 오후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엄마의 말뚝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이제 비유법입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은 천엽속처럼 너절하고 복잡하고 끝이 없이 험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서울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놓고 이제 박완서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시골 개성에 살 때는 나름 좀 큰 기와집에 이렇게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 성냥갑처럼 그런 조그만한 집들이 막 지금으로 치면은 판자촌이라든지 요런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골목길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너무 꼬불꼬불한 골목길, 이제 상자갑처럼 집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곳, 복잡한 곳, 이거를 묘사하려면 어떤 대상을 또 끌어올까 이런 고민을 또 하셨겠죠. 그러니까 천엽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천엽이 뭐예요? 소는 이제 위가 4개잖아요. 그죠? 그 소의 4개 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소고기집에 가면 이제 고기를 되게 싱싱하게 도축장에서 받아오는 집은 이렇게 천엽하고 생간 이걸 이렇게 썰어 내주는 집 있잖아요. 그 드셔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천엽이에요. 천엽 우리 보통 썰어 놓은 것만 봤지 원래 그 소 위의 상태일 때는 우리가 본 적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 위의 상태일 때 이런 식이에요. 털도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너절하죠. 너절하고 뭔가 좀 복잡하고 좀 그렇죠,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가 새들어 사는 그 집의 골목길은. 그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게 천엽을 끌어올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참 감탄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전짜리 동전은 당장의 그 달콤한 것과 바뀌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용돈 같은 거 타면 그 국화빵을 이렇게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빵이 엄청 달고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달고 맛있는 거를 1전을 주고 사 먹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1전짜리 동전은 당장의 그 달콤한 것과 바뀌었다. 이렇게 한 건 뭐예요? 1전을 주면 그 나를 매혹시키고 현혹시킨 그 달콤한 국화빵이 한순간에 내 것이 되었다. 이거를 통해서 그 국화빵이 엄청나게 달콤하고 내가 소망하고 먹고 싶고 요런 간절함이 좀 더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그냥 1전을 주고 나는 맨날 그걸 사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1전짜리 동전은 당장에 딱 1전을 내놓는 순간 그건 딱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원했던 것을.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늘 한 문장 한 문장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박완서 작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본인은 글을 되게 쉽게 쓰려고 하는데 독자들은 이제 본인이 글을 되게 쉽게 쓴다, 읽기 쉽게 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그 쉽게 쓰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고치고 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요렇게 쓰면 더 잘 전달될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그 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입가에 찌개가 쪼는 것처럼 자글자글한 웃음이 감돌았다. 찌개가 쫄고 있죠, 밑에. 그죠? 찌개가 쫄 때 저렇게 짜글짜글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웃을 때 그 뭐 웃는 사람들마다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찌개가 쪼는 것처럼 좀 입모양이 짜글짜글해진다. 요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웃었는데 입이 되게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친구가 웃었는데 입이 쪼글쪼글해졌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찌개가 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찌개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와서 자글자글한 웃음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찌개도 먹어봐야 되는 거고, 찌개가 부대찌개집이나 이런 데 가서 찌개에 국물이 쪼는 거를 봤었어야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봐야 나중에 글 쓸 때 보조관념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읽고 있으면 마치 이 장면이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은 듯이 떠올려져서 정말 묘사가 좋은 장면이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화빵을 엄마가 사주는 장면입니다. 엄마는 길가에다 화덕을 놓고 동그란 빵을 구워내는 곳에다 동전을 한 푼 내밀었다. 시골집에 있는 다식판 구멍보다 훨씬 큰 구멍에다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속을 넣어 익힌 따끈한 빵을 2개 받아 들었다. 팥의 감미는 혀가 녹을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엿이나 꿀의 감미보다 희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고혹적이었다. 아껴가며 먹었지만 순식간에 먹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시골의 감미하곤 이질적인 새로운 감미에 대한 감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맨날 엿이나 꿀이나 이런 것만 먹다가 처음으로 그 서울 가는 기차 타기 직전에 이제 엄마가 이 국화빵 2개를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 첫 경험이죠. 그죠? 근데 이제 국화빵의 그 팥이 그 엿보다 달 수는 없잖아요. 꿀보다는 달 수는 없지만 그 독특한 고혹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위쪽에는 그 빵을 구워내는 장면, 그다음 밑에는 자신의 느낀 맛의 느낌, 이거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 읽으면서 이런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진도를 못 나갔어요. 이거 밑줄 끊고 이거 옮겨 적느라고 문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또 이거보다 훨씬 많죠. 다음에 또 엄마의 말뚝으로 또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문장 가지고요.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을 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